유럽 역사, 흑인 노예 무역 1200만 명. 안녕하세요. 베리굿 지식입니다. 유럽 역사 두 번째 준비했습니다. 노예 무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평화롭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침략자가 쳐들어와서 노예로 팔려나간다면 어떠신가요?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설탕, 커피가 노예들의 중노동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모든 먹거리가 있습니다. 설탕, 커피, 고기는 상품으로 나오기 전까지 폭력성, 중노동이 심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의 가격이 싸질 수 있었던 이유는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숨어져 있으며 소비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큰 이득을 취하는 곳은 오직 회사들 뿐이죠. 그래서 당연하게 접하는 커피, 음료수, 밀가루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노예제도의 역사. 노예제도의 역사는 수세기와 대륙을 넘나드는 비극과 잔인함으로 가득 찬 거대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작된 연도를 정확히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성경 창세기에도 노예라는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도 있었으며 역사학자들은 노예제도 역사가 약 1만 1천년 전이라고 합니다.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정복전쟁의 결과물인 약탈한 물건들, 그 중에 노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복된 지역의 시민들이 노예로 잡혀 수마일을 건너 그들을 납치한 사람들의 노예로 일하게 되면서 혼란과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노예 무역이 엄청나게 팽창하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13세기부터 18세기까지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프리카 흑인 노예 무역 인원이 무려 9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유럽 나라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현지인들과 무역 교역을 하기 원했을 뿐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노예였습니다. 영국과 아프리카에서 현지인들과 노예 무역을 거래하려고 했을 때 영국인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을 어떻게 노예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언급한 문헌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중세 노예 제도. 샤를마뉴 왕은 중세 초기에 서유럽과 중부 유럽의 많은 지역을 통합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 통일은 전쟁과 폭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의 캠페인 중 상당수는 노예를 데려와 최고 입찰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유럽 노예는 이슬람 국가 전체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이는 세계 노예 무역의 진정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역사상 이 기간 동안 바이킹은 유럽 전역에서 노예를 데리고 영국 제도에 집중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 사이에 거의 끊임없는 성전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여성과 어린이가 신이나 알라의 이름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아메리카 전역의 노예 집중. 아메리카 대륙의 노예 제도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노예가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카리브해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식민지는 설탕과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 섬의 아프리카 노예에 의존했습니다. 또한 많은 아프리카 노예가 현장 및 가사 노동을 위해 브라질과 스페인, 아메리카의 소유자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여정.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한 공포였습니다. 배들은 빽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식량도 부족했으며 적절한 위생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질, 발열, 천연두 등 치명적인 질병이 급속히 확산되어 아프리카인과 선원 모두 사망했습니다. 노예 매매에서는 죽음이 흔한 일이었고 남자든 여자든 죽으면 시체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죽음과 장례가 조심스럽고 명예롭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아프리카인들에게 추가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노예선의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에 따라 이 여행은 3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000만에서 2000만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인들이 이러한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송되었다고 추정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바다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잡기에는 너무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의 팽창을 알리는 신호는 당연히 사탕수수였습니다. 지난번 언급한 유럽 나라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강대국들은 향신료를 찾으러 향해를 많이 했습니다. 후추 무역업이 큰 불을 쌓게 되자 다른 먹거리에도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탕수수였습니다. 노예무역 팽창을 알리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탕수수는 엄청난 중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밀 농사는 가축동물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사탕수수는 가축동물이 필요 없는 오직 인간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었습니다. 사탕수수는 열대야 지역에서 빠르게 자라면 3m 정도이며 거기다가 수확하면 바로 사탕수수를 정제해야 됩니다. 사탕수수 줄기를 자르고 그대로 놓아두면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사탕수수는 한꺼번에 키우고 한꺼번에 자르고 한꺼번에 정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긋하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절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계속 인간의 노동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쟁 포로로 시작했다가 일이 점점 많아지고 확장하다 보니 노예가 더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럽에서 설탕 수요가 급성장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17세기에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해진 차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홍차는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 중국 차 문화는 뜨거운 물에 우려서 마십니다. 즉, 쓴맛을 그대로 마시는 문화입니다. 이렇게 녹차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이동해서 유럽에 도착하니 녹차색이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마치 사과를 반 자르면 몇 분 안 돼서 갈변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녹차도 따는 순간 며칠만 지나면 색이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것이 홍차입니다. 여기서 잠깐 녹차와 홍차의 차이점은 아시나요? 녹차, 홍차, 우롱차는 색도 맛도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세 차 모두 한 종의 식물에서 재배됩니다. 단지 제조법이 다를 뿐입니다. 홍차를 맛본 유럽인들은 쓴맛 때문에 거부를 했지만 거기에다가 설탕을 타서 마시니 생각보다 맛이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특히 녹차는 중국의 높은 사람들이 마시는 차로 알려지면서 덩달아 유럽 상류층이 마시는 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치품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대중들에게 누구나 마시게 되는 기호식품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한 줄 평. 우리가 당연히 먹고 있는 커피, 설탕, 홍차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폭력과 중노동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것들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시작은 무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다.